1문단 채권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또는 주식회사와 같은 발행자가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미래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고 발행하는 채무증서를 말하고 채권시장은 이러한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채권에 대한 개념 정의가 너무 길게 적혀 있으니까 끊어가면서 한 번 더 곱씹도록 할게요. 채권이란 건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또는 주식회사 이런 채권을 발행한 사람이요. 그 채권을 구매한 투자자에게 채권을 발행을 해 줄 건데요. 그 이유는 본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인 거고요. 본인이 지금 돈을 벌기 위해 내가 나중에 투자자 너에게 이 원금이랑 이자를 합쳐서 돌려줄게를 약속을 하고요. 채권을 발행을 한대요. 그러면 이 지문 읽으시면서는요. 채권의 발행자와 투자자라는 이 두 주체를 구별하는 걸 좀 신경 써 주셔야 되겠어요. 관련된 주체가 지금 2명이 나온 거니까.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상품들은 하나의 상품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는 데 반해 투자 자산을 거래하는 채권 시장은 지금부터 채권 시장이 일반 상품 시장과 뭐가 다른지를 얘기해 줄 건데요. 소소하게 체크할 거 채권 시장이 투자 자산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라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아까 채권 시장이 무슨 시장이었냐 하면 이러한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을 채권 시장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말하는 투자 자산이란 게 위에서 얘기한 채권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구나. 채권이 투자 자산의 일종이구나 라고 가볍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채권 시장은 신규로 발행된 채권이 최초로 거래되는 발행 시장과 이미 발행된 채권을 대상으로 투자자들 간 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통시장으로 구분된다. 즉, 채권시장은 종류가 2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 차이고요. 특히 2번째 유통시장에서 적혀있는 표현, 유통시장에서는요. 이미 발행된 채권을 투자자들끼리 매매를 하는 게 유통시장이다 라고 적혀있는 거 주의해 주셔야 되겠어요. 당연히 최초로 발행한 신규 채권이 거래되는 발행시장은 발행자와 투자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 이후에 있는 유통시장은 투자자들끼리 거래가 이루어지는구나. 채권이 최초로 발행되어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발행시장에서의 채권 물량과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은 유통시장에서의 그것과는 상이하게 이루어진다.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발행시장에서 물량과 가격이 결정되는지 설명해 주겠네요. 채권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은 가끔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에 빗대어 설명되기도 한다. 이처럼 채권시장을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은 소수의 대형 투자자들이 발행시장에 참가하여 물량을 확보한 뒤에 이거를 유통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거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경험에 따른 것이다.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의 비유가 된다 했으니까 어느 게 어느 쪽인지 매칭을 제대로 시켜줘야 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적혀있는 설명을 봤더니 처음 발행시장에서는요. 소수의 대형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가해서 물량을 대량으로 확보를 한 다음에 이거를 2번째 있는 유통시장에서 일반 투자자에게 거래를 하는 것이다 라고 적혀있으니까 이때의 도매시장이 발행시장에 해당하는 거고 유통시장이 소매시장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구별을 잘 해주셔야 돼요. 까지 채권시장의 2가지 종류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2문단 채권 발행시장에서의 거래 방식은 지금부터 발행시장에 대한 얘기 먼저 시작해주네요. 나중에 언젠가 유통시장에 대한 설명을 뒤이어 해주겠죠. 채권 발행시장에서의 거래 방식은 매수인의 특성 및 자금의 규모에 따라서 사모발행과 공모발행으로 구분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사모발행과 공모발행 이거 2가지를 구별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2가지가요. 매수인, 그것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를 거고요. 그 규모에서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사모발행은 발행자가 특정 투자자와의 사적인 교섭을 통해 채권을 매각하는 것으로 첫 번째 성질 나왔죠. 사모발행에서의 매수인은 특정 투자자고요. 정해져 있는 투자자와 사적인 교섭을 통해 채권을 매각하는 게 사모발행인데 주로 소규모의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활용된다. 매수인의 특성 나왔고요. 자금의 규모 나왔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 이후에 이어지는 공모발행의 특징도 우리가 이미 예측을 할 수 있겠죠. 특정 투자자가 아니라 불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할 거고요. 소규모가 아니라 대규모 거래를 하는 게 공모발행이겠거니라고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반면 공모발행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발행자가 당초 의도한 발행 규모에 비해 시장에서 소화되어 매출되는 규모가 적어 자금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잠재하므로 그렇겠죠? 워낙 대규모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을 하는 거니까 그게 다 거래가 되지 않을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모 발행에 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게 공모 발행의 특징이래요. 한편 공모 발행은 발행 위험의 귀속 여부에 따라 직접 발행과 간접 발행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아까까지는 발행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두 가지 방식, 사모 발행과 공모 발행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해 줬었고요. 이때 공모 발행이 대규모 발행이기 때문에 더 위험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3문단에 이어지는 건 사모 발행이 아니라 공모 발행에 한정해서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였어요. 공모 발행이 위험이 높은데요. 그 위험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어디에 귀속되는지에 따라서 직접 발행이랑 간접 발행으로 구별이 되는 거고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공모 발행의 한정, 사모 발행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제대로 구별을 해 놓으셔야 돼요. 직접 발행은 채권 공모와 관련한 발행 위험을 발행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방식. 발행 위험이 어떻게 귀속되는지 그 귀속 여부에 따라서 구별된다 했으니까 직접 발행은요. 발행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하는 거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되고요. 이에 비해 간접 발행은 중개회사가 채권을 인수함으로써 발행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방식을 가리킨대요. 간접 발행은 중개회사가 발행 위험을 부담하는 정도에 따라 총액인수와 잔액인수 방식으로 다시 구분된다. 글이 복잡한 척 적혀 있어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막상 정리하고 나면 양이 많지 않거든요. 지금부터는 간접 발행의 두 가지 내용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중개회사가 발행 위험을 부담하는 정도에 따라서 총액인수랑 잔액인수 방식이란 게 있는데 사실은 명칭이 스포일러죠. 총액인수는 중개회사가 발행자와 약정한 가액으로 채권 발행 총액을 인수한 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를 판매하는 것으로 중개회사의 인수 가격과 일반 투자자의 판매 가격 간의 차이는 중개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게 총액인수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야말로 중개회사가 처음에 채권을 인수를 할 때 자기들이 정해놓은 금액으로 인수를 하고요. 그 뒤에 투자자를 대상으로는 자유롭게 본인들이 설정한 가격으로 판매를 시도를 하겠죠. 그래서 그때 본인들이 산 가격에 비해서 비싸게 팔아야 중개회사가 이득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자기들이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얼마나 장사를 잘할지, 얼마에 팔아 넘길지 그 차이에 따라서 위험이 결정이 될 건데 그거는 중개회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하는 게 총액인수 방식인 거고요. 이에 비해 잔액인수는 발행자와 약정한 가액으로 1차적으로 발행자의 명의로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한 다음에 판매되지 못한 잔여분에 한해서 중개회사가 인수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잔액인수라고 부른다더라. 그야말로 잔액을 중개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방식이 되는 거고요. 아까랑 공통점이 있다면 약정한 가액으로 일을 처리를 시도하는 건 똑같은데요. 아까는 약정한 가액으로 중개회사가 전부 사들인 다음에 일반 투자자에게 얼마에 팔아넘길지는 자기들 자유롭게 결정이 되는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약정한 가액으로 일단 그대로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를 하고요. 만약에 판매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중개회사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결정되어 있는 게 잔액인수 방식이래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읽은 총액인수와 잔액인수 이 두 가지는 간접 발행의 종류다 하는 거 잘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총액인수의 경우 다시 총액인수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고 있네요. 연결해 놓을게요. 총액인수의 경우 중개회사는 채권 발행 전액을 자기 명의로 구입해야 하므로 중개회사가 일단 전부를 자기가 구입하는 게 총액인수였으니까 그러므로 많은 자금이 필요할 뿐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기까지 채권을 보유하여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에 그 대신 발행자로부터 잔액 인수의 경우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받는다. 말 그대로 위험이 높은 만큼 돈을 더 받아먹을 수 있다. 간접 발행의 경우에는 다시 두 가지를 합쳐서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앞에서 살짝 끊을게요. 총액 인수와 잔액 인수에 대한 설명, 비교 설명은 앞에서 끝난 거고요. 이러한 간접 발행의 경우에 중개회사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총액 인수가 수수료가 더 높기는 하지만 잔액 인수도 중개사를 거치기 때문에 어쨌거나 수수료를 지불하기는 하더라. 중개회사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권 발행자가 직접 발행보다는 간접 발행을 더 선호하는데 이는 발행 위험을 분담하는 것과 더불어 중개회사가 가지고 있는 조직적인 판매망과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채권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이 발행하는 채권에는 채무 불이행과 같은 신용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채권 발행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투자자는 발행자보다는 신용 있는 중개회사를 신뢰하고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채권 발행자는 비록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간접 발행을 선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직접 발행보다 간접 발행이 더 선호가 된다라고 적혀 있는 거네요. 채권 발행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위험하니까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서 간접 발행을 더 선호한다. 4문단. 한편이니까 앞에서 끊을 수 있어야 될 거고요. 채권 유통시장은 이라고 적혀 있는 거 우리가 어떤 글의 구조를 읽고 있었는지 상기해 주셔야 되겠네요. 채권 시장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하면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시장인 발행시장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왔던 거예요. 채권 유통시장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분된다. 장내시장은 거래소 내에서 다수의 투자자가 매매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체결되는 반면 장외시장에서는 거래소 밖에서 인터넷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가격 탐색 후 증권회사의 중개를 통한 양자 간 매매가 체결되는 방식으로 거래가 형성된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서 구별된다 했으니까 거래소 안인지 거래소 밖인지 체크를 해주셨어야 했고요. 특히 장외시장에서 거래소 밖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증권회사의 중개를 거쳐야 한다라고 적혀 있는 거 체크를 잘 해두셔야 되겠어요? 아까 방금까지 증권회사의 중개를 통해서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첫 번째 시장, 발행시장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으니까 그거랑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요. 채권은 주식과 달리 만기가 있는 금융상품으로 비록 발행자가 동일하더라도 표면금리나 만기 상환일, 이자 지급 방식 등에 따라 종목이 다양하므로 표준화가 어려워서 장내보다는 주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유 추론하실 수 있겠죠? 장외시장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증권회사의 중개를 받을 수 있으니까 표준화가 어려워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것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려워도 증권회사의 중개를 신뢰할 수 있다.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적혀 있었던 3문단의 하단부의 내용과 유사한 메커니즘인 거예요. 5문단. 채권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 역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은 상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5문단을 기점으로 해서 또다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구별을 해줄 거고요. 아까 방금까지는 주로 거래 방식에 대해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과의 차이를 설명해줬다면 5문단 앞부분의 내용은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가격 결정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시장 수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유통시장과는 달리 발행시장에서의 채권 가격은 경매 방식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두 가지 차이점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채권 경매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되도록 낮은 가격의 채권을 매입하여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그렇겠죠? 투자자들은요, 최대한 작은, 싼 가격의 물건을 사야 이득이 될 테니까. 경매에 참여하는 것을 응찰 또는 입찰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입찰 조건으로는 입찰 금리와 입찰 금액을 제시하게 된다. 입찰 금리를 투자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금리 호가 단위에 따라서 제시하여야 한다. 말 그대로 내가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 입찰하기 위해서 입찰 조건을 제시해야 되는데요. 내가 어떤 입찰 금리, 어떠한 입찰 금액에서 경매에 참여할지를 먼저 제시를 해야 돼요. 근데 이때의 입찰 금리는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금리 호가 단위라는 게 있대요. 입찰 결과 채권을 배정받는 경우, 말 그대로 경매에서 이기는 경우를 우리가 낙찰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경우 입찰 금리와 입찰 금액은 낙찰 금리 및 낙찰 금액이 된다. 금리와 채권 가격의 관계는 역의관계를 가지므로 채권 발행자는 되도록 낮은 금리를 제시한 투자자에게 채권 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면서 발행 물량을 소화해 나간다. 반비례 관계 체크할게요. 금리와 채권 가격이 역의 관계인데 그렇기 때문에 채권 발행자, 채권을 판매하려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낮은 금리를 선호한다라고 적혀 있네요. 왜냐하면 금리가 낮아질수록 채권 가격은 비싸진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당연히 채권을 판매하는 발행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높을수록 좋으니까 일단은 낮은 금리를 제시한 투자자부터 채권 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하더라. 입찰에서의 경쟁이 높아질수록 입찰 금리는 낮아지게 된다 했으니까 마찬가지 비례관계 체크, 경쟁이 치열해지면 금리가 낮아지게 된대요. 발행된 채권 물량은
입찰금리가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로 올라가면서 입찰에 참여한 투자자에게 단계적으로 배정된다. 채권 발행액이 모두 소화되는 경우는 그 수준에서의 입찰금리를, 모두 소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금리 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최고 낙찰금리라고 부른다. 말 그대로 입찰된 금리 중에서 최고로 높은 걸 최고 낙찰금리라고 부른대요. 6문단, 발행시장에서의 채권 가격이 효율적으로 형성되고 경매 수입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응찰률을 충분히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경매 방식에는 단일가격, 복수가격 및 차등가격 낙찰 방식이 존재한다. 지금부터 경매 방식을 3가지로 쪼개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단일가격 낙찰 방식이 있고요. 복수가격 낙찰 방식이 있고 차등가격 낙찰 방식이란 게 있다 하더라. 단일가격 낙찰 방식에서는 최고 낙찰금리를 경매 청산금리로 정하여 낙찰된 모든 물량에 이 금리, 최고 낙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반면, 복수가격 낙찰 방식의 경우는 개별 투자자가 제시한 금액에 인수금액을 적용해 나가면서 순차적으로 채권 물량을 소화해 나간다. 즉 복수가격 낙찰 방식은요, 개별 투자자가 제시한 그 금리 하나하나를 그 사람이 인수해 나가는 금액으로 적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까는 모든 금리 중에 최고 높은 금리를 모든 투자자에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거였다면, 복수가격은 그야말로 개별 투자자가 제시한 개개의 금리를 맞춰서 금액을 적용을 한다 하더라. 한편 차등가격 낙찰 방식은 단일가격과 복수가격 낙찰 방식을 혼합한 것이다. 여기서는 먼저 단일가격 낙찰의 방식대로 최고 낙찰금리를 결정한 후에 그 이하의 응찰금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그룹화하고 각 그룹 내에서의 최고금리를 그룹 내의 모든 인수금액에 동일하게 적용하되 그룹별로는 상이한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예를 들어준 거죠. 예를 들어 입찰 시에 금리를 제시하는 단위, 즉 금리 호가 단위가 금리 호가 단위에 대한 설명이네요. 입찰 시에 금리를 제시하는 단위가 금리 호가 단위인데 이거는 결정이 되어 있다 했어요. 금리 호가 단위가 0.05포인트이고 입찰금리가 5%이며 그룹 내 금리 간격이 0.1%포인트라고 하면 차등 금리 구간은 5에서 4.9, 4.85에서 4.75, 4.70에서 4.6 등과 같이 그룹화되고,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최고 낙찰금리가 5라는 말은 가장 높은 사람이 5고요. 그 밑에 쭈루루 더 낮은 금리를 제시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의 그룹 내 금리 간격을 0.1로 잡는다. 그러면 가장 높은 5에서요 4.9, 0.1 차이로 하나의 그룹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밑에 그룹이요 4.99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를 제시하는 단위, 금리 호가 단위가 0.05로 제시되어 있으니까 4.99라는 0.01 차이는 존재할 수 없고요. 4.9보다 낮은 4.85가 그 다음 단위에 해당해서 4.85에서 4.75 이렇게가 두 번째 그룹이 된다. 그리고 이때의 그룹이요, 그룹별로 적용되는 낙찰금리는 각 그룹의 최고금리인 이거가 된다라고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적혀있는 최고금리들을 각각의 그룹에 적용을 하는 게 차등가격 낙찰 방식에 해당한다라고 적혀있는 거고요. 최고 가격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단일 가격과 개별 투자자가 제시한 금액에 따라서 개별 금액을 적용하는 복수가격, 이 두 가지 방식을 합친 게 차등가격 낙찰 방식이다라고 적혀있는 거네요. 지문 설명하면서 이 지문이 어려운 척, 복잡한 척 적혀있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복습 한번 할게요. 일단 채권시장은 일반 시장과는 달리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라는 두 개의 시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때 발행시장은 처음에 발행된 채권이 최초로 거래되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그 채권들이 이후에 투자자들 간 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통시장을 거치게 된다라고 얘기가 시작하면서 발행시장에서 그 채권을 사는 사람의 특성 및 그 규모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됐었죠. 사모발행과 공모발행이라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사모발행은 특정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소규모의 채권을 매각하는 거였고요. 공모발행이 정해져 있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규모로 발행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 팔리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이 높은 거였죠. 이때의 위험이요,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귀속 여부에 따라서 직접 발행과 간접 발행의 두 가지로 나누어졌었어요. 직접 발행은 말 그대로 그 채권을 발행한 당사자가, 그 발행자가 직접 모든 책임을 떠맡는 거였고요. 간접 발행은 중개회사가
발행 위험을 어느 정도 떠맡는 방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개회사에 수수료를 내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직접 발행보다는 간접 발행이 더 선호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이때 중개회사가 얼마만큼의 위험을 부담하느냐에 따라 총액인수와 잔액인수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총액인수는 말 그대로 중개회사가 모든 위험을 떠맡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를 많이 지불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에 비해 잔액인수는 어느 정도 발행자의 이름으로 판매한 뒤에 남아있는 잔액에 대해서 중개회사가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었어요. 그 다음 4문단에서 유통시장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졌었는데요. 유통시장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서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이라는 두 가지 시장으로 구별이 됐어요. 장내시장은 말 그대로 거래소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였고요. 장외시장은 거래소 바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였는데 장외시장도 마찬가지 증권회사의 중개를 거치기 때문에 오히려 장외시장이 더 선호가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5문단에서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또 시장을 구별해서 얘기해 줬었는데 유통시장은 그냥 일반 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 시장 수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 하는 한 줄로 끝났던 거고요. 발행시장의 경우에 경매라는 방식을 쓰는데 이때의 경매 방식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이 지문의 전부다. 이 정도는 정리하려고 의식적으로 계속 노력해 보세요. 문제 풀러갑시다. 1번 문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1번, 채권 발행 시장은 투자자 특성 및 자금 규모에 따라 사모 발행과 공모 발행으로 구분된다. 방금 정리했었죠? 공모 발행이 정해져 있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규모로 발행되는 거였어요. 2번, 채권 발행 시 과소 판매에 대한 발행 위험은 공모 발행보다는 사모 발행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과소 판매에 대한 위험이라는 건 말 그대로 발행을 해놓은 게 발행한 양보다 더 적게 팔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니까 소규모 발행을 하는 사모 발행보다 공모 발행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겠죠. 뭐뭐보다 뭐뭐해서라고 적혀 있는 거 항상 선지 파악하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항상 주어가 누구인지 체크하기. 사모 발행에서 위험이 더 크다라고 얘기하면 틀린 내용이 되니까 2번이 정답. 3번, 채권 발행에서 잔액인수의 경우에는 총액인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아 수수료도 적다. 맞는 말이었죠? 말 그대로 총액을 인수해서 책임지기 때문에 총액인수가 위험이 높아서 수수료가 더 높게 부과된다라고 3문단에서 언급돼 있었어요. 4번, 채권은 발행자가 같더라도 상품 특성상 표준화가 어렵다라는 내용 4문단에 언급돼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회사의 중개를 거쳐야 하는 장외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 더 보편화가 되어 있다. 마찬가지 뭐뭐보다 뭐뭐가라고 적혀 있는 거 주어가 누구인지 꼭꼭 체크하세요. 5번, 경매를 통해 채권의 발행 가격이 결정될 때 채권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경매 방식은 단일 가격 낙찰 방식이다. 채권 투자자라고 하면 채권을 구입하는 사람이죠. 채권을 구입하는 사람은 당연히 채권의 가격이 낮을수록 좋으니까 채권의 가격이 낮으려면 낙찰된 금리, 적용되는 금리가 높아야 되죠. 근데 아까 5문단에서 단일 가격 낙찰 방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최고 낙찰 금리, 금리 중에 가장 높은 금리를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하는 게 단일 가격 낙찰 방식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유리하겠죠. 맞는 말. 2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보기, 각국 정부는 1,000억 원에 해당하는 국채를 발행하고자 한다. 국채 경매에는 A에서 F까지 6개의 금융회사만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의 입찰 조건은 아래와 같다. 처음 발행한 국채를요, 지금부터 발행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서 판매를 할 거예요. 6개의 회사가 참여를 했고 각각이 입찰을 하려면 입찰 금리와 입찰 금액을 제시해야 된다 했으니까 이러이러한 조건을 제시를 했대요. 각국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국채 경매의 낙찰 방식을 채택할지 고민하고 있다. 만약 각국 정부가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을 국채 경매 방식으로 채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룹 내 금리 간격을 0.02%포인트로 설정하기로 하였다. 일단 지금 상황은 각국 정부가 1,000억 원에 해당하는 국채를 발행한 경우고요. 이때 발행자는요, 5문단에 의하면 입찰 금리가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로 올라가면서 단계적으로 그 물량을 배정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입찰 금리가 낮을수록 그 채권 가격을 높게 쳐주는 거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낮게 부르는 사람부터 판매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발행자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채권 발행액을 모두 소화하게 될 거고요.
총 1,000억 원을 발행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200, 400, 600, 700, 900까지 다 채운 뒤에 마지막 A사는 200을 입찰하고 싶어 했지만 남아있는 100밖에 입찰받지 못하게 되겠네요 하는 것까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최종적으로 채권 발행액이 전부 소화되기는 할 거고요. 다만 이때 A사는 200억 원치를 사고 싶어 했지만 최종적으로 100억 원에 해당하는 채권밖에 입찰받지 못할 것이다. 어쨌거나 A사가 일정 부분의 채권을 낙찰을 받을 수 있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A사가 입찰한 이 금리가 최고 낙찰 금리가 될 거고요. 일반 선지, 단일 가격 낙찰 방식에서의 경매 청산 금리는 5.05%이다. 단일 가격 낙찰 방식에서 경매 청산 금리는 최고 낙찰 금리와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5.05가 경매 청산 금리가 되겠죠. 맞는 말. 2번, 각국의 국채 금리 호가 단위는 0.01%포인트 이하이다. 금리 호가 단위라는 건 말 그대로 입찰 금리를 제시할 때 사용되는 최소한의 단위였고요. 지금 각자가 입찰한 금리를 보시면 5.05가 있고요. 5.04가 있으니까 0.01 차이가 있죠. 그거보다 더 작은 차이는 보이지 않으니까 이때의 금리 호가 단위가 아마도 0.01%포인트일 것이다. 그러니까 0.01%포인트 이하이다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맞는 말이 되죠. 3번, A사의 낙찰 금리는 경매 방식에 관계없이 5.05이다. 첫 번째 경매 방식이었던 단일 가격 낙찰 방식에 의하면요. 최고 낙찰 금리를 모든 회사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니까 당연히 5.05로 결정이 될 거고요. 두 번째 방식이었던 복수 가격 낙찰 방식의 경우에는 각각의 회사가 주장했던 각각의 입찰 금리를 고스란히 반영을 하게 되는 거였으니까 당연히 A사는 본인이 제시를 했던 5.05에 해당하는 금리를 낙찰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의 경우 그룹을 지정해서 그룹별로 다른 금리를 적용하는 거였는데 지금부터 그룹을 나누어 보셔야 되겠네요. 최고 낙찰 금리가 5.05니까 그리고 그룹 내 금리 간격을 0.02%포인트로 설정을 했으니까 첫 번째 그룹은 5.05에서 5.03 사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2번 선지 얘기할 때 금리 호가 단위가 0.01%포인트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두 번째 그룹은 5.02에서 5.00 사이가 되겠죠. 마지막 그룹이 4.99에서 4.97이 되는 거고요. 각각의 금리 그룹에 해당하는 회사가 누가 있나 보시면 맨 첫 번째 5.03에서 5.05를 부른 게 이렇게 3개 A, B, C사가 첫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거고요. 5.00에서 5.02를 제시한 D와 E사가 두 번째 그룹, 그리고 마지막 F사가 세 번째 그룹에 배치가 됩니다. 그룹을 이렇게 나눈 뒤에는 그 중에서 높은 금리, 최고 금리를 각각의 그룹에 적용하더라 하는 거 기억나실 것 같아요. 이 경우에 다시 선지 A사의 낙찰 금리는 마지막 차등 가격 낙찰 방식에 의해서도 5.05로 결정이 나게 되더라. 그래서 3번도 맞는 말. 4번,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을 적용할 경우 D사에게 적용되는 낙찰 금리는 5.02다. D사가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5.02가 적용이 될 거예요. 맞는 말. 정답이 5번. F사가 최종적으로 배정받는 국채 금액은 100억 원이다. 발행자의 입장에서는 입찰금리가 낮은 회사부터 순차적으로 배정을 한다라고 아까 시작할 때 얘기를 했었죠. F사는 200억 원을 고스란히 배정을 받을 거고요. 물량이 모자라서 100억 원밖에 배정받지 못하는 건 A사였더라 하는 거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 윗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1번, 채권 종목의 표준화가 쉬워질수록 장내시장에서의 거래는 더 활성화될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사문단에 의하면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증권회사의 중개를 거치는 장외 시장이 더 선호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말인즉슨 표준화가 만약에 쉬웠으면 장내 시장에서의 거래가 더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말인 거죠. 2번, 차등 가격 낙찰 방식에서 그룹 내 금리 간격이 커질수록 채권 발행자의 수익은 높아질 것이다. 주의하셔야 돼요. 채권 발행자의 수익을 지금부터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채권을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 간격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각 그룹별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게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이었잖아요. 그때 금리 간격이 크다는 건 금리 간격이 좁을 때에 비해서 이 간격 안에 포함되는 회사가 많아진다는 거고요.
근데 이 회사들이 전부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게 될 건데 채권을 발행하는 판매자의 입장에서는요. 금리가 높으면 오히려 손해였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채권 가격이 비싸게 팔려야 되니까 채권 가격이 비싸다는 건 금리가 낮아야 이 사람들에게는 이득인 거거든요. 주체 잘 구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때 금리 간격이 커진다는 건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회사 수가 많아진다는 얘기더라. 말인즉슨 채권 가격이 낮게 적용되는 회사 수가 많아진다는 얘기니까 오히려 채권 발행자의 수익은 낮아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채권 가격이 낮게 설정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2번이 틀렸다 하는 거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3번, 채권 발행자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공개될수록 공모 발행에서 직접 발행의 비중은 증가할 것이다. 마찬가지 맞는 말이에요. 산문단에 의하면 채권 발행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에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중개회사에 의지하게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정보가 더 많이 공개되어서 확실성을 가지게 되면 중개회사에 수수료를 내야 했던 간접 발행이 줄어들고 직접 발행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겠죠. 4번, 중개회사의 선정 시 잔액 인수에 비해 총액 인수의 경우 중개회사의 자금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총액 인수가 훨씬 더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한다라고 산문단에 언급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4번도 맞는 말. 5번,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은 낮은 가격으로 채권을 인수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요구와 높은 가격으로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발행자의 요구를 결합한 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낮은 가격으로 채권을 인수하고자 하는 투자자들, 채권을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요, 세 개의 경매 방식 중에 단일 가격 방식을 가장 선호할 거고요. 왜냐하면 제시된 금리 중에 진짜 제일 높은 최고 금리, 다른 말로 하면 가장 낮은 채권 가격, 이 모든 투자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니까 당연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단일 가격 방식이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뒤에 적혀 있는 거, 높은 가격으로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발행자들 입장에서는요, 단일 가격보다 오히려 복수 가격이 훨씬 더 이득이다 하는 거 이해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때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은 이 두 가지 방식을 절충한 것이다 라고 지문에서 언급이 되어 있었으니까 5번 선지도 맞는 말. 4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가에서 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보기, 채권 경매에서 응찰률은 발행 예정 물량 대비 응찰 물량을 의미한다. A 대비 B라고 적혀 있는 거 분수식으로 잘 바꿔주셔야 되죠. 앞에 있는 A가 분모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발행 예정 물량이 모두 낙찰되기 위해서는 응찰률이 10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채권 발행자에게 유리한 낙찰 가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채권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낙찰 가격이라는 건 채권 가격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비싸게 팔아야 판매자에게는 이득이니까 채권 가격은 높아야 되고요. 당연히 입찰 금리, 채권 금리는 낮아야 되겠네요. 이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응찰률이 높아야 된대요. 여기 적혀있는 분수의 결과가 높아야 발행자에게 유리하다. 발행자에게 있어서 낮은 응찰률은 좋은 거 아니겠죠? 낮은 응찰률은 당초 예상한 정도의 자금이 조달되지 못하는 과소 판매와 더불어 불리한 입찰 조건으로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일반적으로 저조한 응찰률은 발행 시장에서의 경쟁이 이렇게 된 상태인 것을 의미하므로 잠깐 끊을게요. 응찰률이 저조한 것을 발행 시장에서의 경쟁과 연결을 짓고 있어요. 근데 아까 5문단에서 경쟁이 높아질수록 금리가 낮아져서 채권 가격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채권 발행자에게 유리한 경우인 거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저조한 응찰률이어서 채권 발행자에게 불리한 경우니까 위에 우리가 밑줄 그었던 이 경우랑 반대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때는 경쟁이 굉장히 적은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선지 5개 중에 4번, 5번 2개 중에 하나를 정답으로 골라주셔야 되고요. 경쟁이 약화된 상태를 의미하므로 낙찰 금리를 어떻게 만들어서 채권 투자자에게는 투자 수익률을 어떻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하더라. 낙찰 금리를 높이게 되는지 낮추게 되는지가 관건이었던 건데 아까 얘기했던 거 경쟁이 낮아지면요. 금리는 오히려 높아지게 되는 거니까 정답이 4번이다 하는 거 바로 파악하실 수 있겠네요. 이때 경쟁이 약해서 금리가 높아지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는 거니까 당연히 투자자, 그 채권을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득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에 따라 채권 투자자들에게는 담합 등의 전략적 행동을 통해 응찰 물량을 조절하고자 하는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왜냐하면 응찰률이 낮을수록 본인들에게 이득이니까 담합을 하려고 한대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 발행자는 자체적으로 내정 수익률을 정한 뒤 이보다 어떠한 입찰금리를 제시한 금액부터 순차적으로 낙찰되도록 하는 방식을 이용하기도 한다. 채권 발행자, 채권을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가 어떨수록 유리하니까, 금리가 낮을수록 유리해지는 거니까 마지막 라에는 금리가 낮은 것을 제시를 하겠죠.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1번, 채권의 발행 시장에서의 입찰 금리와 이에 따른 채권 가격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5문단에서 언급돼 있었고요. 방금 4번 문제 풀 때도 얘기를 했었죠. 금리가 낮아질수록 채권 가격은 높아지게 된다. 2번, 채권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서의 가격 결정 방식이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그냥 가격 결정 방식이 다르다. 유통시장은 시장 수급에 따르고 채권 발행시장은 경매 방식을 따른다. 다르다라고만 언급되어 있었죠. 3번, 채권의 유통시장에서 장외 거래가 장내 거래보다 더 일반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4문단에 언급되어 있었어요. 표준화하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증권회사의 중개를 거쳐야 하는 장외 시장을 오히려 선호한다라고 적혀 있었죠. 4번, 채권의 발행 시장에서 채권 가격 결정 시에 상이한 낙찰 방식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매 방식에 대한 내용은 마지막 6문단에서 설명을 해줬었고요. 이 경매 방식이 다양한 이유는 가격도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동시에 경매 수입을 제거하기 위해 응찰률을 충분히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5번, 채권의 공모 발행에서 중개회사를 통한 간접 발행이 직접 발행보다 선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까 3번 선지랑 유사한 메커니즘이었죠. 3문단에 의하면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개회사가 가지고 있는 판매망이나 전문 지식을 통한 채권 판매를 촉진할 수 있다.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중개회사를 거치는 간접 발행을 더 선호하게 되더라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기까지 이 지문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